부록 장자의 일대기 1. 출생과 성장 기원전 369년경. 장자, 본명 장주는 기원전 369년경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몽현, 현재의 하남성 상구시에서 태어났다. 춘추 전국시대의 격변기였던 당시 각국은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불안정하기 그지없었다. 장자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장자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는 몽현의 7월리라는 하급 관리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가 완전한 서민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귀족 계층도 아닌 중간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가문 출신임을 시사한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사색을 즐겼던 장자는 특히 나비와 물고기, 새들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2. 청년기와 사상 형성 기원전 350년경. 장자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그는 동시대의 철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다. 특히 명가의 대표적 인물인 해자와는 평생에 걸친 우정과 철학적 논쟁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장자 철학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해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반면 장자는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추구했다. 이러한 대조적 성향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장자의 상대적 인식론 발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이 시기 장자는 노자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다. 노자의 무의 사상과 도에 대한 가르침은 장자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주었다. 하지만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발전을 통해 한층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자 사상을 심화시켰다. 3. 철학자로서의 활동기 기원전 340년경. 30대에 접어든 장자는 본격적인 철학적 저술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인 장자는 이 시기부터 평생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현재 전해지는 장자는 4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편 7편이 장자의 직접적인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자의 글쓰기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딱딱한 논리적 서술 대신 우화와 비유,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 철학적 진리를 전달했다. 북명의 대붕, 나비꿈, 물고기의 즐거움 등 그의 우화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 시기 장자는 여러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펼쳤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나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초나라 왕이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을 때 장자는 나는 진흙 속에서 자유롭게 뒹구는 돼지가 되겠다며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는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4. 사상의 완성과 후진 양성 기원전 320년경. 40대에 들어선 장자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완성해 나갔다. 재물론, 소요유, 양생주 등 그의 핵심 사상들이 이 시기에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재물론에서 보여준 상대주의적 인식론과 차별을 초월한 평등 사상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장자는 또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비록 공자나 맹자처럼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장자는 제자들에게 답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후에 선불교의 화두 전통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자의 사상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수양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인위적인 예약제도,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명예와 이익에 매달리는 지식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신 자연스러운 삶, 무의자연의 태도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만년과 죽음 기원전 290년경 기원전 286년경. 장자의 만년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들이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장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해자가 조문을 갔을 때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자 장자는 죽음은 삶의 연장이자 또 다른 변화일 뿐이라며 자연스러운 생사관을 보여주었다. 장자는 자신의 죽음도 초월적 관점에서 받아들였다.
제자들이 성대한 장례를 치르려 하자 하늘과 땅이 내 관이고 해와 달이 내 부장품이며 별들이 내 구슬이다.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라며 자연장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의 철학이 죽음 앞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다. 기원전 286년경 장자는 80여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평생의 벗이었던 해자는 장자가 죽고 나니 더 이상 논쟁할 상대가 없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6. 후세에 미친 영향. 장자의 사상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나라 시대에는 황로학의 핵심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현실을 초월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중림칠연으로 대표되는 당시 지식인들은 장자의 자연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서 큰 위안을 찾았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에는 장자 사상과 불교 철학 사이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선불교의 형성 과정에서 장자의 직관적 깨달음 방법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나라의 선승들은 장자의 우화를 활용한 화두를 만들어 제자들의 깨달음을 돕기도 했다. 문학 분야에서도 장자의 영향은 지대했다. 당나라의 이백, 송나라의 소동파 등 수많은 문인들이 장자의 자유로운 정신과 상상력에서 영감을 받았다. 특히 장자 특유의 우화적 표현 방식은 중국 문학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 들어서도 장자의 사상은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서구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장자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서 공통점을 발견했고 환경 철학자들은 그의 자연주의 사상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장자의 정신건강관과 치유 사상이 재조명받고 있다. 장자는 단순히 고대 중국의 철학자를 넘어서 인류 정신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나비가 되어 꿈을 꾸었는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와 실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